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법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 시간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낙엽이 어제 저희가 막혀가지고 침수됐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만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죠. 네, 변호사님은 만추에 하고 싶은 일은 없으세요? 제가 오늘도 여기를 이렇게 지하철역에서부터 촬영하는 이 방송국까지 걸어오는데 낙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못 찍었는데요. 사진 한 장 남기는 걸 이번 가을에 하나의 숙제로 이렇게 자기 얼굴 넣어서 아니면 저는 무조건 셀카는 거의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남긴다. 우리 생각하면 내 얼굴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내 앞 빼고. 네, 저를 뺀 낙엽 내지는 이렇게 단풍.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이 젊으신가 봐요. 저는 자꾸 꽃사진. 나이가 들면 점점 꽃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엄마가 계속 꽃사진을 찍어서 왜 저렇게 자기 얼굴도 아닌데 꽃사진을 찍나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꽃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요즘 좀 그래요, 진짜로. 아직 그럴 때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꽃이구나 했던 것들이 이제 신비하고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그리고 되죠. 나와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그 꽃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독실 씨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아마 꽃을 접근하는 것일 거고 저는 저랑 달리 저는 이렇게 낙엽이 돼가는데 거기 이렇게 활짝 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꽃을 찍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꽃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우리 장미 변호사님이 제가 소개해드리잖아요. 장미라고 하는 식물 그 꽃잎의 형태들도 조금 알고 보면 굉장히 신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혼자만 신비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다 신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 장미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내부의 잎들이 이렇게 크로스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중첩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돌연변이가 생겼고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름다움들이 보입니다. 정말 자연의 신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장미의 돌연변이를 한번 도전. 도전. 네. 그리고 저는 요 생각은 들어요. 요즘 낙엽을 보면서 옛날엔 나도 가을이 되면 꼭 하나씩을 빼갖고 책갈피로 그렇죠. 썼었는데 어느샌가 줍지 않게 된 걸 보면서 다 쓰러지니까 그렇죠. 너무 그래도 그리고 제가 백두폭행을 하시는군요. 사실 꽃다발도 못 사오게 해요. 그 쓰레기 봉지에 듣기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눈 오면 막 강아지처럼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출근하지? 죄송해요. 슬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뉴스는 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사람. 예.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억하시죠? 네. 이 영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었어요. 한 3달 전쯤에 다시 봤었는데 범죄를 예측해서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미리 예측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소년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해요. 우범소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이제 우범소년으로 우리가 어휘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오긴 하는데 이런 우범소년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 촉법소년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우범소년이라고 딱 찍어놓으면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직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한테 낙인 효과를 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요 우범소년이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아까도 촉법소년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범소년이란 말이 많이 통용되는 말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식 조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년법에 우범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소년범을 여러 분류로 일단 나눕니다. 아까 말씀 주신 촉법소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듣죠. 이거는 실제로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형사법을 어긴 소년인데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법률을 어겼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범죄소년이라는 말은 또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인데 형사 미성년자가 만 14세로 돼 있잖아요. 그걸 좀 낮추겠다 해서 법무부에서 최근에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 14세 이상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인 만 19세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는 어린이니까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은 범죄 소년. 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건 촉법 소년. 예, 네. 촉법 소년은 일단 어른이랑 동일한 형사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네. 소년원에 보낸다거나 이런 처벌은 받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범죄 소년, 촉법 소년 다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네. 죄를 졌어요. 절도를 네. 했든 폭행을 했든 네. 무슨 뭐 예전 같으면 뭐 본드를 불든 어쨌든 잘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범 소년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범이라는 건 범죄가 우려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범지대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소년법에도 4조에 보호 대상과 송치 및 통고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규정은 잘못한 범죄 소년이나 촉법 소년 당연히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넘기는 거예요. 처벌받도록. 네. 우범 소년도 동일한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에서 소년 재판에 넘길 수가 있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가 그 죄를 저지를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라고 돼 있느냐. 최소한 그거는 규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래서 소년법을 보면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다. 애들 우리 흔히 말하는 날라리, 비행소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범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경우. 가출을 하는 건 범죄는 아니잖아요. 가출의 정당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럼 정당한 이유. 예를 들어서 아빠가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피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가출을 하게 되면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군요. 그리고 아니면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술집엔 갈 수가 없죠. 미성년자니까. 네. 근데 술집을 막 간다든지 호프집을 간다든지 이러면 우범 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일탈을 하더라도 우범 소년의 범죄에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아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근대 형법에서도 얼굴, 뭐 광대가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러면 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요. 예, 예전에.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사람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 가능성 그런 걸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우리 헌법도 그런데요. 네. 우범 소년이란 제도 자체는 죄를 저지를 위험성 그리고 대단히 포괄적이잖아요. 무리지어 다닌다, 그렇죠. 술집을 간다, 그런 성벽이 있다, 그런 습성이 있다. 이런 걸로 사실상 아이를 소년원에 가둘 수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왠지 사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시대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모여 있다, 뭐 돌아다니면서 떠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첫 번째 이제 말하자면 누군가는 집단으로 몰려다니잖아, 불안감을 주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뭐 경찰이라든가 제재하거나 소년원에 넣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50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별도 수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례가 없지 지금 않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이런 법이 있어도 설마 실제로 아이가 그러니까요. 몰려다니고 담배 피고 뭐 이런다라고 해가지고 소년원에 넣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수는요 최근 들어서 훨씬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집계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법원 통계 월보라는 게 있는데요. 우범 소년 접수 건수가 202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1,446건이에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로 하면 120건이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로 하면 하루에 4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쭉 굉장히 많았느냐? 말씀 아까 주신 것처럼 이건 무슨 50대나 무슨 군사 독재 시절에나 했던 거 아니야? 오히려 과거에는 거의 사문화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것을 그때는 이거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 법과 상관없이 그 위에 권위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2010년도 1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요. 일단 실제로 우범 소년 접수 건수는 20건밖에 안 됐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많아진 거네요. 1,000건이 넘잖아요. 거의 1,500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석이 지금 나오는데요.
학교 폭력 이제 과거 같으면 그게 맞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니까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던 걸 이제는 학교 폭력 위원회, 뭐 스쿨 폴리스 이러면서 학교에서 이게 감당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폭력 양상도 과거보다는 대단히 강도도 그렇죠. 높아졌고 해서 그냥 우범 소년으로 이 접수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게 이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법을 손질해야 된다라고 해서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네. 좀 억울하다. 소년범이라고 치부가 돼가지고 아이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어떤 케이스가 소개가 됐냐면요. 이 아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예요. 그걸 못 견뎌서 가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범 소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우범 소년으로 신고를 해요. 그리고 소년범 체계는 뭐가 어른들이랑 다르냐면요. 어른은 본인이 딱 저지른 죄값이 있어요. 네. 상해면 상해, 폭행이면 폭행. 그러면 뭐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뭐 어느 정도나 금액을 전달을 했는지, 뭐 이런 객관적인 요소를 본다면요. 소년범은 단기 장기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 복귀하는 걸 주되게 보다 보니까 얘를 건사할 어른이 없다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더 강한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런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집에서 아이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돌볼 부모가 있다거나 부모가 안 계시면 뭐 친인척이라도 있으면 그럼 가정에서 한번 이 아이를 잘 좀 해보십시오라는 처분을 내리는데 얘는 돌아갈 집도 없어. 아버지가 심지어 신고를 했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건사할 의사도 별로 없다. 이 아이가 소년원에 보내줬습니다. 가출을 했다는 이유에서. 말이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과연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이런 우려만으로 아이를 어른으로 치면 죄를 안 저질렀는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 거랑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년 재판이라고 해도 법원에 가서 똑같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좀 부당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상황이 미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오히려 저기 그 기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이건 아동 학대다라고 해서 그렇죠. 아버지를 처벌을 하고 아동 오히려 보호 시설로 그러니까 소년원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된 보호를 받도록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상황들이 좀 펼쳐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네. 들어보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뭐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이었었고 또다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는 우범소년이 된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사례도 있지만 은근히 맞습니다. 뭐 누군가가 볼 때는 네. 이게 결국에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량한 다른 소년들 좀 보호하는 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견해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우범소년의 규정이 정당한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순기능이 있는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요. 일단 굉장히 찬성을 하는 법원의 판사들, 특히 소년 범죄를 다루는 판사들한테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현장에서는, 그러냐면 네. 이게 필요한 어른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이런 아이들에게 적시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권력이 그거는 우범소년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최근에도 10대 여성이라고 하기도 그랬죠. 소녀예요. 아이가 모텔에서 출산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출을 해서 성매매를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건사하겠어요? 아이가 사망합니다. 이 신생아가. 그래서 입건이 됐어요. 이 친모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사실 우범소년의 범죄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인지했다라면 국가의 어떤 보호 손길이 미쳤을 텐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까지 그냥 방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 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요 행위시 법에 의한다라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맞습니다. 잘못한 거는 딱 내가 그 시점에 있는 법률로 처벌은 감내해야 되겠지만 법령도 없다. 심지어 굉장히 가벼웠다. 나중에 그게 뭐 이를테면 아동 성범죄 같은 건 과거엔 굉장히 좀 가볍게 처벌을 받은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과거에 있는 게 최근에
발각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법률로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행위를 했던 그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에 법률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 당시에도 내가 어느 정도나 처벌을 받을까 그 당시에 법률로 아마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게 범죄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이 참 딜레마랄까요? 좀 문제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상을 해봤어요.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네. 어떤 친구는 네. 말도 거칠게 하고 욕도 되게 잘해요. 네. 그리고 막 걸핏하면 이렇게 욱해요. 그런데 아이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맞아요. 보호할 것인가는 네. 사회의 합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에 그 기자분이 야학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토론 수업을 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인도 말하자면 욕도 좀 안 쓰고 하고 싶은데 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본 마음은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대학도 가고 싶고. 근데 거기 한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었대요. 그런데 밖에서 담배 피우고 비행하는 친구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똑같이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간 여자친구가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마디에. 그거 한마디에 다시 검정고시를 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그런 유연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애시당초 소년원에 데려다 놓으면 네. 그냥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릇에 담긴 물처럼. 네, 네. 예전에 그 정말 유명한 범죄자, 우리나라 범죄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학생 그 선생님이 한 번만 자기한테 너 참 착한 학생이구나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자기가 범죄자 되지 않았을 거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변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한 거에 분명히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의외인 게 오히려 판사들 그 인권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판사들은 92.9%가 우범소년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그러니까 커넥션이라고 하는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끈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호관찰관들이 얘네들은 뭐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85% 이상이 규정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는 분명히 이면에 뭔가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러면 외국의 사례처럼 이렇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예방이 좀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 시설로 그러니까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마치 네. 재판에 넘기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예. 오히려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년범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어요. 네. 지금은 10호가 더 센 겁니다. 1호가 가장 가벼운 거고요. 거고. 네. 1호라고 하면 그냥 부모가 잘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10호가 소년원에 장기적으로 오래 그냥, 두는 거예요. 부금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건데 네. 지금은 우범 소년에게 1호부터 10호까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케이스처럼 가출했어, 부모가 신고를 했어, 우범 소년이라고.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갈 아이가 그 공간이 없으면 장기 소년은 송치도 가능한 거예요. 네. 단기 소년은 송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호부터 4호 정도까지는 비교적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선이 미치는 거예요. 1호부터 4호 정도까지는. 1호는 아까 그냥 집에 둔다는 네. 개념이고요. 2호는 수강명령.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길이 있고. 공부하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3호 사회봉사. 이게 봉사를 하면서 또 본인이 어떤 뭐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가볍죠. 네.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관이 단기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좀 성장하는지 또 다른 친구들이랑 일탈을 하진 않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는 것도 지금 제도로는 또 가능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한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장할 때는
한 명의 이 아이를 끝까지 신뢰해주는 어른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힐빌리의 노래인가 거기서도 네. 보면 그게 거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도 내가 상당히 어렵고 엄마가 마약 중독자고 이게 뭐 미국의 이른바 레드넥이라고 해가지고 백인 하층민의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영화 박하영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데 이 아이들이 마음이 나쁘거나 범죄의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 이야기할 데도 없고 본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래 문화, 팬 문화라고 해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욕하고 담배 피고 이런 게 아주 일상적이긴 하지만 이 범죄라까지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범죄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건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기는 하죠. 가출을 하고 어른 집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뭐 아버지의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이러면 제가 이 의뢰인이었어요. 국선 사건이었는데 정가가 일단 대단히 많습니다. 소년 정가는 제3자가 함부로 볼 수 없어요. 다만 형사 피고인으로 성인이 돼서 입건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이게 다 정가조회로 기록에 붙습니다.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과가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거기서는 좀 못 벗어나는 경우도 봤어요. 손 내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내밀 데가 제가 없어요. 그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청소년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우선은 무조건 거기서 떼어놔야 돼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데 있으면 친구도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저 친구가 저걸 해서 벌고 나는 아무도 용돈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친구보다 훨씬 높잖아요. 너무 높죠. 네. 그런 방법은 국가 권력으로 이 아이들을 껴가지고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지불을 하면서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빨리 물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년은 송치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맞아요. 때 우범 소년이라 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무리에 있는 아이들을 분리하는 건 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호관찰관 분들이나 판사분들이 그런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둘 건지 결정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검찰에 굉장히 오래 계시고 고위직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이제 지방검찰청의 장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런 형사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로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 이런 우범 소년들에게 효과적이었던 게 그때 천주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수녀님 그리고 이 아이들 하면서 정말 집처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찾고 그러니까요. 사회에서 막 바깥을 돌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게 확 줄어져서 정말 체감이 됐다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했던 게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서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총각인데 10명의 아이들을 길러요. 근데 다 탈북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갔었는데 가정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게 꼭 핏줄로만 이어져야 되는 맞아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이 키우면 아시지만 엄마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을 꼬마가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빠가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가 돼도. 본인이 배운 게 없으면 자기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해주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친구들은 범죄를 막 심각하게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니까 강제로 분리하되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보내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은 처벌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인데 계속 범죄자로 사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중에 돌아오는 친구들이 맞아요. 절반만 돼도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진짜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낙인 효과가 실제로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소년원을 몇 번 들락날락 거렸다라고 하면 누구나 꺼려지죠. 네. 사실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맨날 밤에 술 마시고 노는 어떤 한 무리 10대들이 있다라고 네.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근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집도 없고 난 가출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근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어. 딱히 사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게 범죄가 아니죠. 파는 게 불법인 그렇죠. 거지. 그래서 그걸 그럼 내버려 둔다. 그럼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왜 이거를 계도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냐? 아니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범 소년 이 규정에 따라서
처벌 같은 실제 처벌이 아니어야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갱생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관이나 어떤 판사분들도 오히려 선량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겠지만 두 부류라고 한 건 또 한 부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대로 된 어른이 제대로 된 한마디만 그쵸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야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른이 있으면 분명히 삶 자체가 바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문화 전체에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결국 뭐 인력이 없는 건가요? 이거 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아마 예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돈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표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들을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구금까지 하는 처분은 그나마 최소한 하지 말자. 왜냐하면 국가인권단체 등에서도요. 이거는 좀 한국에서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나마 손길이 미치는 하나의 최소한의 안전막의 방책으로 기능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참 딜레마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최소한 미성년자는 더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류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걸 가둔다, 재판에 넘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릴 적에 담배 좀 피고 술 좀 마시고 소리 좀 질렀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 그 담장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담장 위에. 근데 한 번 저질러서 전과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무 데서도 일할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그 본 내용 중에 알바를 하고 싶었대요. 정상적인 알바 있잖아요. 근데 고졸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출했으니까 중졸이거나 국졸, 이제 초등학교 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대요. 당연하죠. 근데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비 필요하잖아요. 아빠는 생활비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 이렇게 구석 후미진 곳에 있다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또 뭐 돈을 뺏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과거엔 좀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줘야죠. 이건 끊어야 이걸 되죠. 끊어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최소한 밥 사 먹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비는 있어야 되고. 그건 누가 줘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재반 시설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그런 세심한 단계 구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의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씩 약간 모래성을 허물듯이 이렇게 이제 문제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걸 허물어 가면 좀 무너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 중에도 범죄자가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 중에도 범죄자도 있지만 선량한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쁜 길로 접어들지만 않게 막아만 주어도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 아이들 조금의 지원만 있었어도 범죄에 가지 않겠구나. 근데 요즘 고액 알바라고 해서 이를테면 대포 통장을 만든달지 거짓 법인을 만든달지 이게 다 어디 쓰이냐면요. 보이스 피싱에 거의 대부분 쓰이고요. 아니면 불법 성매매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고액 알바라고 하면서 끌어모으잖아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하는 것도 훨씬 많이 주겠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왜냐면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정말 죄가 아닌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니 내가 통장 좀 만들어서 좀 주는데 뭐. 그게 왜 죄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의 손길에 굉장히 쉽게 빠지는 걸 좀 주변에서 보게 되죠. 아니 근데 그럴 만한 게 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툭 떨어뜨려. 다음에 딱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할 거냐. 이 아이들의 마음에서는 너무 쉽게 일단 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범죄가 굉장히 지능화되면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거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회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성실하게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나한테 돈도 주고 잘자리도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종의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주고 먹기라도 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사실 재판 과정들을 좀 보면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제 이슈가 되던 재판을 보면 풀명이 불량하죠. 이 아이들이 막 되게 이렇게 얌전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판사분들이 오히려 가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따끔하게 이제 충고를 하기도 하고 되게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기도 해서 되게 눈물 흘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얘는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맞는데 문제는 그 학교 안에 같이 공부하는 그 학우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건 인력인 거고 결국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네요. 그죠? 그렇죠. 예.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 관심이 여기 좀 더 쏠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범소년의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사실은 인내를 그냥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감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는 분들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응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의 관심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영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